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이란 정부가 주 한국 대사를 주치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오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만 이란 정부는 양국 관계 재검토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면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란 정부에 대한 이 확실하고 발빠른 설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검찰이 당초 조사했던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이 불가했던 사이코패스 성향에 대해서도 사이코패스가 맞다라고 최종 판단했는데요. 특히 이기영은 가짜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도 가로챈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대 노조 건설 노조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째 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사무실 8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이 금품 요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노조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동해안 주요 숙박시설의 예약률이 90%를 넘기는 등 설 명절에 여행을 떠나는 이른바 설캉스족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X 강릉선 등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교통편도 이미 대부분 매진돼 연휴 기간 강원도 곳곳이 관광객으로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이 제목은 나경원 자맹 중에도 6가지 팩트 체크입니다. 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이던 나 전 의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취재진에게 달리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좀 조심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죠. 네. 오늘도 공식 행보 없이 이틀째 자맹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이 일련의 보도들 또 얘기들 관련해서는 6가지로 나눠서 이 조목조목 팩트 체크에 직접 들어갔는데요. 네. 이 해당 내용을 직접 정리해 이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저출산 고령의 부위원장직 관련해서 네. 이 공직도 아니거니와 이 장관급 자리라는 등 내용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직접 밝힌 것입니다. 네. 이 나 전 의원이 장관급 자리임에도 또 이 본인이 직접 바라던 자리를 이 사리사욕을 이유로 이 사퇴했다는 언급이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이랬었는데 네. 전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특히 본인이 바라던 자리를 몇 달 만에 관뒀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었었죠. 이 고심 자맹 이어가는 중에도 각종 의혹들, 이 반박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이 모든 논란의 변곡점이 됐죠. 이 대통령 보고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 이 자신의 SNS 글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이 앞서 자녀 수에 따라 대출을 탕감해주는 이 안에 대해서 자신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네. 이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를 이 부처 간의 협의나 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그대로 정책으로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억울함을 느껴 나 전 의원이 이 대통령의 참모나 측근 인사가 잘못된 보고를 해서 네. 위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SNS에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안상훈 사회수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SNS에 주변의 참모진이 왜곡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를 보고 친윤을 겨냥한 거 아니냐 했는데 혹시 이 얘기는 나는 친윤 얘기한 게 아니고 안상훈 수석 얘기한 거야 라고 그런 차원으로 안 수석을 꺼낸 걸까요?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면은 네. 정무적으로 지금 안상훈 사회수석을 다시 건드리는 게 좋은 판단인가라고 봤을 때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라고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의 책 있잖아요. 반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친윤이야 얘기하면 반윤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회수석이 문제였다. 이건 문제였다 그러면 그래 맞아 얘 반윤이야 이런 것만 떠올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꺼내 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 프레임 이론이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윤 친윤은 넘어서 이를테면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꺼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의 그 부위원장의 이 발언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사실은. 맞아요. 비탄감 되는 거. 근데 예전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그 했던 TV 얘기긴 토론에서도 하죠.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주목 못 받았거든요. 그만큼 나경원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일거수일투족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사회수석이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게 지금 적절한 판단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네. 지금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뭐 은둔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재묵 기자. 예. 이 결국 나 전 의원 대통령실이랑 일단 뭐 대립각을 좀 세워가면서 나서겠다라는 기조인 걸까요? 나 전 의원 현재 이 혼란스러운 상태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향한 이 당과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강경한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의 사과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 당분간 숙고 상태로 이 고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 전 의원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그러니까 나 전 의원 측근은 이 현 상황이 사과할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발언을 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박종희 전 의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그 강력한 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또 여러 가지 공개 행사에서 또 다른 또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좀 침잠이나 숙고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경원 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또 본인이 이런 뜻이 아닌데 왜곡해서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이 뭐 격노했다는 그런 흔적도 보이고 하니까 이 공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뒤섞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귀국 이후에 할 거고 또 당분간은 조금 공개 행보는 좀 자제하고 좀 조용히 있으려고 합니다. 네,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측근인 박종희 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아유 뭐 그거는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약간 좀 거리를 다시 두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나 전 의원은 이게 지금 약간 윤 대통령과 나 사이 어떤 오해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맞을지 오해가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본인은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실이랄지 친윤을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전당대회 때까지는 나경원 의원이 친윤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건넜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친윤의 내에서도 친윤, 신윤, 멀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미 이제 멀리 가버린 윤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미 뭐 대통령실이랄지 아니면 네. 뭐 초선 의원들이랄지 뭐 비대위원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십자포화를 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윤이 아니다는 프레임을 이미 씌웠어요. 네. 그러니까 나 의원은 그걸 아무리 내가 친윤이라고 설명해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일종의 일부 뭐 중간적인 입장은 뭐 이보 전진한 일부 후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 만약에 네.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했으면 네. 이러한 공격을 받기 전에 빨리 출마 선언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는데 이제는 뭐 출마할 수도 없고 출마 안 할 수도 없는 네. 아주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출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지원군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초선 의원들이 뭐 50명 가까이 나서서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네. 대표 나와봤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뭐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뭐 고립무원이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꾸 나경원 전 의원 앞에 뭐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들 붙이죠. 왜냐하면 지금 약간 좀 비판에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또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한테 좀 맹비난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네. 연이틀 공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린 SNS에 네. 부부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곤란하다.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주어는 없습니다. 일단. 네. 하지만 이 최근 나 전 의원 남편인 이 김재욱 부장판사가 이 대법관 예정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전 의원 부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나 전 의원도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가족까지 공격하는 무자비함에 상당히 유감이다. 이 홍준표 시장은 그 발언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 나 전 의원을 향한 공격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었던 차죠. 어제 저희도 이 건물 투기 의혹 관련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 맞아요.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전으로는 이 친이에 붙었다가 이 잔박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이냐며 이 나 전 의원을 수양버들에 빗댄 바도 있었고요. 이 얼마지 않아서도 또 금방 또 얼마지 않아서 이 기후환경대사직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냈었습니다. 아직도 간보기를 하냐 꼬집었었던 건데 계속해서 비판, 이 공격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나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을 하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 두 사람 사이 좀 뭐 구원이 있나요? 서로 싫어하는 사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도 오늘 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가요? 홍준표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거짓 품격과 위선으로 세상을 농단하는 걸 참을 수 없다. 지극히 싫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이 날이 서 있는 비판은 좀처럼 그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비난에 나 전 의원 측도 바로 입장을 냈는데 박종희 전 의원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계속 만드느니 그 사람이 바로 간신 아니냐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금수저 출신의 위선이 싫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게 홍준표 시장의 얘기인 건데 이게 좀 명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답인가 싶긴 해요. 왜 자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걸까요? 원래 옛날부터 좀 싫어했어요, 사실. 왜요? 그러니까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네. 나경원 의원은 양지만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홍 시장 시각에서. 예, 홍 시장 시각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항상 봐왔고 네. 싫어했는데 이 정도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거는 좀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대방 누군가를 저격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이준석, 유승민 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자신과 추후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경쟁자라서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말이 막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짓말 논란 있죠. 날리면 바이든 그때 거짓말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거를 지적하니까 대통령을 위해서는 침묵하는 것도 이럴 때는 도움이 된다. 그럼 본인이 얘기하면은 충정이고 남이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내로남불적인 것도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비호감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이 많은 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 초선 의원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민지숙 기자, 이 성명서에 계속 이름이 추가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처음엔 4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늘어서 5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당내에서 세력화가 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잘 되는 응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도 물론 거기에 이름을 올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문장을 세세하게 다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갈등, 이런 분란이 지속화되고 심화되는 걸 막자 이런 취지로 저는 전해 들었고 그런 차원이라면 같이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였고요.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후배 의원들이 사실 까마득한 후배 의원들이에요. 소선 의원들이라고 하면 이런 좀 야멸찬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인신 음해성 공격을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분란을 이런 갈등을 자제하자고 해서 그런 성명을 내었지만 그 성명 자체가 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되었다면 그것도 또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완전히 매장할 정도로 나경원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나랑 별로 안 친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나마저 나경원한테 몰매 던지는데 동참하면 너무 정치가 상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캔디 있잖아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울고. 캔디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라. 저는 나경원한테 캔디송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 약간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또 일부에선 또 이렇게 동정적인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좀 고심 중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심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설 연휴입니다.
구정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거든요. 뭐 당장 어떻게 보면 내일 오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나.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점 토요일 날 귀국을 하거든요. 그럼 이 연휴 전에 아니면 최소한 윤 대통령 귀국 전에 뭔가 입장을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나경원이 전략이 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출마 선언하는 것은 좀 약간 결례다. 결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토요일 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려고 사실 전략적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흐트러졌죠. 왜냐하면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제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아주 초라하게 본인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정치 네.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귀국하고 귀국하지 않고가 별 상관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인사를 갔는데 네. 그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소의 뿔처럼 네, 이제 네.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두면 본인의 정치 입지도 더 약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무소 뿔처럼 가야 할 것이 안 갈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한 100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원이.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약한 자에 대한 어떤 동정심, 설사 진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나경원의 어떤 이미지가 양지만 찾아다니고 뭔가 좌고우면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그걸 털어버리고 지든 이기든 어떤 그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만 돼도 네. 사실은 다시 회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정말 어쨌거나 나는 나가겠다라고 할 거면 윤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빨리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네. 에스소네스 파서블이에요. 네. 그런데 영어까지, 아직도 네. 아직도 네. 장고를 거치면서 이렇게 가면 사실은 초라한 존재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반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쓰여져 버리면 네. 본인의 이제 정치적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심을 하고 잘 선택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뭐 본인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주위의 측근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나올 거라면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전까지는 당심 1위 확고하게 단독 1위였었거든요. 그런데 강재범 기자, 이 지금 대통령실이랑 이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김기현 의원이 1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김 의원이 40%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차지한 이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격차로 이 나전 의원을 따돌린 결과인 건데요. 네. 이 오차 범위 15%포인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결과도 나온 건데 네. 이와 이 결과와 더불어서 특히 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중 하나인 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발언 중에 이 살펴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나전 의원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며 네. 이 정치를 다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 주변의 핵심 관계들, 즉 나핵관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앞서 이 대표는 이 라디오 방송의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이 김기현 의원의 역전 가능성을 언급해 이 여론조사 이 적절성 공방에도 휘둘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역시도 의미심장한 발언 낸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심을 얻고 1위를 차지한 김기현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감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저 김기현이 당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로 나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과분한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시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라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김 의원 마지막 문장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들린다며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이야기했는데 네. 최근 이 나전 의원을 향한 이 친윤 그룹의 공세가 쏟아지면서 이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먼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김기현 의원은 지금 상승세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다시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결선을 그럼 안 가고 그냥 1차 투표에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네. 그래도 50을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면 10%대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도 한 8%에서 10%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안철수 20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황교안, 기타 윤상현 이 등등을 하면은 이게 나경원 의원이 막 15% 정도로 쪼그라들어야 돼요. 근데 그럴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니까 이게 과반 넘기가 힘들. 그래서 네. 결선 투표 가면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지금 굉장한 상승세고 그거는 네. 맞는데 저 수치를 제가 못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널뛰기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어. 데에서는 30% 중반이고 어떤 데에서는 40% 초중반까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1위는 맞는데 이게 정말로 확고하게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랑 나경원 의원이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네. 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오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좀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두 사람이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른바 비윤 당대표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대를 1차 네. 투표에서 하면 사실은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둘이 연대를 하더라도 이제 결선을 일단 저지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네. 김기원 의원이 네. 과반수 얻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0%, 40% 얻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결선을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갈지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간다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지지도가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어떤 동료로 인해서 가입한 그런 당원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선에서는 그러니까 1차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참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전제로 얘기한다면 2차 투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전혀 사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 얘기가 또 벌어질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기소는 미친 짓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침묵을 이어가다가 어제 이 망원동 시장을 찾아서 나 혼자 검찰에 출두하겠다 전격 발표했죠. 어제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네,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으로 시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래 검찰이 줬던 선택지는 없는 날짜죠. 그래서 기싸움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 검찰은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하느라 미제 사건이 쌓여도 괜찮겠지만 네. 나는 당무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며 검찰과 한껏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측에서도 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와 출석 날짜를 미리 조율한 바가 없다. 네. 이 자신들도 이재명 대표 저 공개 발언을 통해서 날짜를 전해들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날짜는 어떻게 맞추더라도 이 소환 시점,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약간 날짜 제시한 날짜 말고 난 이 날짜에 나갈 거야. 근데 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래 날짜는 받을게. 근데 시간은 우리도 좀 더 봐야겠어. 좀 삿바 싸움 아닙니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무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28일 나가는데 네. 내가 시간까지 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좋다 28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네. 만약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또 마치 이재명 대표에 끌려가는 느낌이니까 네. 시간은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치즈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뭐 27일 나가서 조사받나 28일 나가나 뭐 달라겠어요. 또 28일 나가서 뭐 10시 반에 받는 거나 오후에 1시에 받는 거나. 근데 검찰 입장에서 이제 1시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조사할 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날짜나 시간은 별거 아니지만 네.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이랑 약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듯한 이재명 대표. 근데 이재명 대표 일단 어쨌거나 정면 돌파를 택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강재묵 기자. 예. 이 뭐 망원시장에 가서 나 뭐 28일 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이 한 언론사 메인 뉴스에 또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공개 발표를 하고 이제 몇 시간 뒤 저녁 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 스스로 정면 돌파 다시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면 돌파가 내 특장기 아니냐, 문제될 만한 행동을 안 했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 의지 다시금 피력하면서 이어지는 이 당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일축했습니다. 다시금 이 사이다 이재명을 피력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다시 돌아온 사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전에는 사이다에 김이 빠졌다가 다시 김이 지금 충전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저거를 보고도 전혀 사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재명 시장 뭐 네. 도지사의 사이다는 네. 사실 말보다는 행정력으로 보여줬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계곡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뭐 네. 이런 사람들 한 번에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사이다였지. 네. 말로 사이다는 사실 뭐 다른 정치인도 많잖아요. 네. 근데 본인 얘기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거는 딱히 사이다로 보이지 않고 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수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나가면 혼자 나왔다. 뭐 당도 버렸다 이렇게 됐고 네. 같이 나가면은 그러면은 또 네. 방탄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조금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고 일단 뭐 검찰 수사 받은 다음에 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나왔죠.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나 혼자 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지난번 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소환 때는 네. 이 의원들 40명과 지지자 수백 명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출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가겠다, 한 명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이 깜짝 발표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 당 차원에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종적으로 사무총장 등 아주 최소의 인원만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당 차원 지원 입장이 박홍근 원내대표 표현에서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막장 줄 소환에도 자진 출석 의견을 밝혔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당당하게 홀로 가겠다는 이 대표를 응원해달라 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특히 이 비명계에서도 이 긍정적인 평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 또 이원욱 의원 등이 이 스스로 돌파하는 모습에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재명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등 호평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혼자서 변호사만 대당하고 단둘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비서실장 정도야 대동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개딸들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훨씬 더 참 저렇게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오셨지만 이 대표 지지자 이 개딸들 당사자들 생각은 조금 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참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이 아웃이다, 이 배제시키겠다, 이 으름장을 놓는 반응들이 이 팬카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소환에 응해서 나왔을 때 과연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을지 없을지도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28일 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관련한 얘기였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이건 말고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을 내놨어요. 네, 어제 방송 인터뷰 10분에서 15분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자신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고 반박을 했습니다. 기소하면 검찰이 미친 거다. 다소 강한 표현 나왔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왜곡을 해가지고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저는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심을 갖는데 그래서 참 황당합니다. 이게 현대판 마녀사냥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만난 적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점이요. 네. 이전에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뭐 내복일 사이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제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군가 술을 먹다가 나한테 바꿔줬다라는 건데 자신은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 여당은 궁색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선택적인, 이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다. 이 논리 장애가 애처롭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처음에는 난 전혀 인연이 없다라고 했다가 뭐 내가 술 먹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 나는 기억이 없다.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어제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친하다고 이 법정 진술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또 이 비서실장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극적으로 구속영장에는 또 이 변호사비 대납 이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알았냐 만났냐 이제 이 부분 자체는 뭐 알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고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일부 지금 그 누구죠? 경기평화부지사 이화영 지사 법정에서도 네. 서로 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네. 또 오늘 방송 보도에 의하면 쌍방울협회 부회장,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네. 남은 녹취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직전에 네. 내 방에 방문을 했고 당선된 다음에 또 방문했다 이런 네.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사실이다 보면 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네. 만약에 정말로 만난 사실이 있고 통화도 자세히 한 사실이 있고 얼굴을 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까지 한 말의 신뢰성이 다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변호사 대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영장에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검찰이 제일 밝히기 어려운 것이 바로 변호사 대납이에요. 그건 자금의 흐름도 있고 네.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체포되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조사한 시간이 총 한 20시간 이쪽 저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인정되는 것부터 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추가로. 그다음에 변호사 대납은 이제 차근차근하게 아. 실질적으로는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코로나 지원금도 꿀꺽입니다. 네. 네, 동거하던 여성과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 수사 결과를 간단하게 발표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에서 이 진단 불가 판정이 났던 이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해서도 이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대검 통합심리 분석으로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의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통합심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설명에 따르면 이 대검 통합 심리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이 순간적인 욕구가 발생을 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이 성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거녀의 머리를 10여 차례 둔기로 내리쳐 살해를 했다라는 사실도 전해졌는데 검찰은 이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얘기에 나온 전 동거녀 시신은 찾은 겁니까? 네, 아직까지도 동거녀 이 시신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수색이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는 중으로 이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검찰과 경찰 설 연휴에도 시신 수색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또 설사 시신이 발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거주지에서 발견한 혈흔 등을 증거로 해서 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동거녀가 이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추가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기영이었죠. 이 조사 결과 이 동거녀를 계획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하나둘씩 계속 드러난 건데요. 이 살해 전 이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먹으면 죽는 또는 이제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과 같은 단어를 이 인터넷에 검색했고요. 이 범행 직후에는 이 파주 변사체 또 공릉천 물 흐름과 같은 단어들을 검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 살해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네,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이후에 본격적인 재산 강탈에 들어간 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 숨진 동거녀 명의로 된 이 신용카드를 총 36번 긁어서 4천만 원 상당을 이 본인 계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 동거녀 체크카드도 95차례 긁어서 4천만 원을 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산을 조금씩 강탈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 봐 이 죽은 동거녀의 전화로 계속 문자와 전화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총 92차례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총 132번이나 메시지 연락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정황들입니다. 뭐 36번의 인터넷 뱅킹, 피해자 가족한테 가족인 척 뭐 132번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이런 것들 지금 낱낱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좀 드러난 게 기존에 적용했던 거 말고 좀 새롭게 나온 혐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기 혐의가 새로 드러났는데 두 건의 살인 사건 외에도 이기영이 이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체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겠죠. 유령 허위 사업체였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 서류상으로만 사업체를 하나 내서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라는 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 보복살인 또 이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는데요. 이 택시기사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이 보복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이 앞선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이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또 이 동거녀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아니 지금 뭐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지원금까지 받은 거.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시기를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을 뭐 3월에서 5월 사이 받고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일단 8월에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연말에 택시기사 살해하고요. 만약에 못 잡았으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는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자정보고 매출액이 국세청에 다 잡히고 다 카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매출액을 조작해서 1,000만 원씩 탔는지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강력범죄 가능성이 높았어요. 뭐 택시기사분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여기서 좀 잡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고 지금 동거녀를 살해한 지 5개월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못 찾는다라는 거는 이거를 토막 살해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까지 찾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으로 그랬다. 그리고 이제 시체가 사실은 뜨거든요. 만약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유실이든 묻었든. 그러니까 뭐 묻었다라고 하면 아예 공릉천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무서운 가능성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